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선정한 주제는 서울시 빗물 배수시설입니다. 얼마 전 서울에 큰 비가 내렸을 때 일부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빗물 배수시설의 구조적인 문제와 관리, 빗물 저장고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어젯밤 발생한 상도 유치원 건물 붕괴 사고도 전조는 몇 개월 전에 발견됐지만 이번 폭우가 붕괴를 앞당겼다는 분석도 있죠. 배수시설의 효율성에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수도권 사람들 코너에서 수도권 화재 현장을 찾아가 보고요. 수도권 행정탐방 인천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일부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고 있는데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낮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또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전주, 대구가 2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2018년 9월 7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전국 곳곳에서 비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곳곳에 마치 양동이로 퍼붓듯이 기습폭우가 쏟아져서 많은 피해를 가져왔는데요. 김포공항과 지하철역에도 물이 들어찼고 중랑천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량이 침수됐고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신촌 역시 물바다를 피하지 못했는데요. 사람 발목까지 물에 잠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어젯밤에는 서울 상도초등학교 부설 상도유치원 건물이 폭우로 집안이 약해지면서 건물이 기울어지는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서울시가 침수 피해를 막겠다면서 새로 만들거나 정비한 시설들이 최근 이런 폭우에 재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아예 가동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즘에 이제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좀 특이한 기상현상이 나타나면서 대비해야 할 재난, 재해수가 굉장히 많아져서 300개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구분한 건 279개까지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세세하게 이제 상세하게 하면 한 700여 가지가 됩니다. 우리 한반도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 재난 종류가요. 예. 그것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지진이라든지 그리고 폭우, 폭염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다 이제 포함돼서 세분화되면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자연재해뿐만 아니고 우리 건강재해 또 관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제도가 잘못됐다든지 법제도가 없다든지 하는 사회적인 그런 관제까지도 저희들이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자연으로 인한 재해뿐 아니라 사람이 잘못돼서 생기는 그런 그렇죠. 재난재해도 여기에 포함됐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올해 여름은 좀 이른 장마가 잠깐 지나간 뒤에 잠잠하다가 여름 끝날 쯤 되니까 폭우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시간당 몇십 밀리미터는 물론 100밀리미터가 넘는 곳도 많았고요. 그로 인해서 네네. 그 배수 시설들을 지역마다 갖추고 있는데 성능 좋은 배수 시설이 있어요. 있는데도 왜 이런 피해가 커졌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전에 일이 벌어지기 전에 가동할 준비를 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일이 벌어졌을 때 대응하는 것은 이거는 사전 준비가 아니고 대응하는 겁니다. 현장 상황을 대응하는 건데 사전에 대비하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예. 일이 벌어질 때까지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아하, 굉장히 좀 뼈 있는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전에 또 어젯밤에 서울 상도초등학교 부설 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져서 지금 계속 뉴스 특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오늘 아침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했던 이수건 서울시대 교수에 따르면은 이미 수개월 전에 위험성이 지적이 됐고 예견된 사고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설계 그 계획하는 걸 보면은 충분하게 그걸 예견할 수가 있거든요. 예견해서 아마 이 교수께서 분명히 그 어떤 조처를 하라고 건의를 했을 거예요. 했지만은 그 건의는 책상 접수로서 끝내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반응이 없었죠. 그래서 이번 조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이런 건의를 받아서 어떤 조처를 했는지 공무원들의 조처 사항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이게 전달되는지 안 됐는지 또 전달됐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개선책이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 이수건 교수에 따르면은 이 폭우가 붕괴를 그냥 일찍 부른 하나의 원인에 불과하다. 언젠가는 붕괴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이 붕괴라고 하는 것은 흙더미가 이제 흙이 정상 안정된 상태로 있다가 무너지는 상태인데 이 비가 오면은 흙 속에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들어가면 그 흙하고 물하고 무게가 더 가해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수평력이 더 가해지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됐습니다. 그냥 물 때문이라고만 하지 말고 흙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물이 들어왔을 때 폭우가 쏟아졌을 때 물마저도 막을 수 있는 그런 토류벽 이번에 그 우리가 이제 흙막이 벽을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사진으로 보기에는 흙만 막을 수 있는 흙만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비가 잘 빠지도록 하는 배수 시설도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최근에 지난주 28일이었나요? 신촌이 아주 도심 한가운데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차도 많이 다니는데 뭐 사람 발목 정도까지 물에 잠겼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어요. 근데 신촌은 뭐 워낙 빈번하게 물에 잠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약한 곳이잖아요, 예전부터. 취약한 곳이 왜 취약하냐면은 그 신촌 로타리 부근 현대백화점 부근은 북아현동에서부터 아현동 고개에서부터 이화여대 그 뒤에 있는 봉원동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그 서쪽에 있는 창서국락교 쪽에 사방에서 물이 잘 모여들도록 잘 그 포장이 도로 포장이 잘 개발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같은 100mm가 오더라도 옛날보다 물이 빨리 모여요. 즉 시간이 단축이 되도록 도시가 잘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모이니까 우리가 10,000명의 사람이 있더라도 천천히 시간차를 두고 가면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1,000명이 있더라도 10분의 1인 1,000명이 있더라도 한꺼번에 모여버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와 같이 그런 한꺼번에 몰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신촌로 특히 연세대학교 앞에 모양은 요란하게 잘 해놨습니다. 잘 해놨는데 그 배수 시설 자체가 계획량이 잘못됐어요. 강우량은 90mm로 설계했다고 합니다. 1시간에 90mm가 오는 것에 대비해서 설계했다고 했는데 이 강우량으로부터 그다음에 뭐가 산출이 됐냐면 유출량이라고 홍수량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에서 절대적인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 개발 그 이전에 신촌이 지형적으로 좀 낮은 곳인가요? 약간 그 오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도시 그 도로를 그 개발하고 설치할 때 좀 물이 더 잘 모이도록 그렇게 구조가 설계가 됐나요? 그렇죠. 윗동네 입장에 보면 높은 동네 입장에 보면 빨리 빠져나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아래 동네 저지대 동네를 보면 그게 한꺼번에 모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연세대학교와 이화여대는 지하 공간을 대규모로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요. 그래서 땅속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없습니다. 공간 개발은 전부 콘크리트로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이 땅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전부 지표면으로 흘러나오죠. 못 들어가니까. 그게 전부 한꺼번에 몰리도록 신촌 그 연세로 신촌 로타리 주변이 전부 그렇게 오목한 곳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난리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 계획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그렇게 침수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이면은 도시 개발할 때 그걸 좀 고려해야 되는데 그것부터가 일단 잘못이 됐고 그래서 서울시가 2011년도에 신촌을 비롯해서 34곳을 취약구역으로 지정해서 배수시설 정비했잖아요. 그래서 2015년에는 신촌 현대백화점 일대 길이가 이제 1,000m가 넘고 지름이 45cm에서 1m 넘는 하수도관을 확보했는데 이게 아까 그 서울시하고 서대문구청 얘기로는
90mm 한 예. 시간에 90mm의 비가 와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봐야 될까요? 90mm 비가 오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빨리 한꺼번에 모이느냐 하는 유출량이라는 걸 그다음에 홍수량을 계산해야 돼요. 반드시. 아하, 예. 그 홍수량 계산하는데 너무 적게 잡은 겁니다. 90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유출 계수란 말을 쓰는데 예. 약 한 95%는 지표면으로 흘러가도록 돼 있어요. 예. 신촌하고 이쪽은. 근데 그걸 약 한 70 내지 75% 정도만 흘러 들어올 거다라고 해버리면은 한 20% 정도의 차이가 나버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450mm 관을 설치를 했더라도 450mm 관에 물이 꽉 차지도 않은데도 도로는 침수돼 버립니다. 우리 도로물이 하수관로로 들어가지를 않도록 지금 그 우수바지 시설이 돼. 예. 그러니까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욕조 물을 빼주는 배수구 구멍이 우리가 마시는 뭐 생수병 크기라면은 당연히 그 욕조 물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릴 텐데 그것처럼 지금 신촌 연세로에 있는 도로 빗물이 빠져나가는 빗물바지가 좀 작다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예, 바로 맞습니다. 예. 그 가보면 모양만 예쁘게 잘 만들어 놓고 그 도로의 물이 관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입률이 굉장히 낮은 시설을 해놓고 있어요. 예. 그게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직사각형의 은색 쇠로 된 그런 배수 구멍이 아니라 색깔도 좀 들어가 있고 구멍도 좀 작은 것 같고요. 서대문구청 얘기로는 축제가 많은 지역이라서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뭐 미끄럼 방지 기능도 있고 튼튼하다고 하는데. 튼튼한 건 좋은데 물 빠지는 속도가 느리면은 이게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기본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기본 기능을 하지 않고 뭐 다른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게다가 신촌은 또 특이한 것이 보행자 편의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니까 인도하고 차도 폭을 없애버려서 평평해요. 그리고 도로 경계석이 굉장히 얕게 돼 있죠. 그거는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물이 옆으로 퍼지도록 돼 있죠. 물이 고이도록 돼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보통 다른 도로 가면은 도로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서 바깥쪽으로 빗물이 빠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신촌은 이게 평평하기 때문에 물이 고이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더 고여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보이는군요. 네네. 그러면 지금 신촌 일대 배수 시설, 뭐 도로 깔 때부터 그리고 배수 시설 만들 때부터 시작 단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뭐 디자인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금 고칠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관로를 지금 450mm에서 최소한도 600mm 이상으로 관로를 이제 큰 것을 이제 다시 재매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도로에서 하수관로로 들어가는 유입구 있죠. 방금 우리 볼록하다는 거. 이것을 우리 서울시가 표준으로 삼고 있는 그 40cm 바이 70cm 된 표준 그 시설로 바꿔서 물이 잘 유입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 옆에서 서강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하수 관거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또 서대문구청은 이를 보완한다고 횡단보도처럼 도로를 가로로 가로지르는 빗물바지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그건 이제 빗물 가로세로 해놓으면 물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밑에 관로 자체가 용량이 부족하면은 또 못 들어가거든요. 꽉 차버리면은.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보완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비슷한 맥락의 얘기인데 이번엔 양천구하고 강서구 얘기도 좀 해볼게요. 네네. 이번에 수백 가구에서 침수 피해를 봤는데 좀 이상한 것이 그 서울시에서는 신월 빗물 저류 배수 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한 1,380억 원 들여서. 근데 그게 가동이 안 된 건데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아직 완공된 시설은 아닙니다만은. 아직도 이제 공사 마무리 이제 진행 중인데, 그렇더라도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처럼 가동할 수 있거든요. 있으면은 호우 주의보가 내리면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호우 경보가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주의보 내리고 경보 내릴 때까지 비가 그렇게 우리 사람 뜻대로 맞춰서 비가 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의보가 내리면은 바로 준비해서 기다리다가 경보로 바뀌면은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건 서울시 그 관리자들의 그 책임 문제입니다. 그리고 운영 매뉴얼 자체를 주의보부터 준비를 완료해야 된다. 이게 사전에 하는 겁니다. 준비는 사전에 하는 거지 일이 벌어진 다음에 하는 것은
대응입니다. 대비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상청 예보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호우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여서 그걸 이제 상황 판단하는데 시간이 지체됐다. 뭐 그런 상황에서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죠. 근데 그렇죠. 결국 놓친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 주의보가 내리면은 바로 딱 준비하고 있다가 경보로 바뀌면은 바로 가동을 해야 되고, 예. 다행히 경보가 발생이 안 되면은 해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 하수관로 여는 데는 뭐 오래 걸리나요? 오래 걸리진 않아요. 예.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은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운영 매뉴얼이 있지 않나요? 그 기상청에만 매뉴얼이 있는데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매뉴얼이 다 있는데 주의보 때는 안 열거든요. 주의보 때부터 열 준비를 딱 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경보가 내려서 빗물이 내려오면은 바로 열어서 그 관로 속으로 처리시설로 해서 안양천으로 물을 빼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 배수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좀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좀 갖출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기상청의 예보를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은. 이 자체 매뉴얼이 있고 기상청과 연계시켜야 되는 건 당연한데 예. 한 단계를 더 앞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뉴얼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 강남역하고 광화문도요. 예전에 침수가 굉장히 잦았었는데 이번에는 괜찮았어요. 이 부분은 뭐가 잘 돼서 이렇게 침수 피해가 없었던 걸까요? 강남역에는 크게 비가 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강남역에는 지금까지 문제되던 역경사 하수구 역으로 거꾸로 물이 올라가는 하수 관거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개선이 됐어요. 그 효과를 이제 이번 비에는 본 것 같고, 그러나 앞으로 이제 더 큰 비가 내렸을 때는 강남역 역시 침수될 가능성은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역에서도 한강으로 뺄 수 있는 그 저류 배수 시설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광화문 침수 사건 이후에 그 수로를 청계천 들어가는 그 수로를 그 모양을 상당히 바꿨죠. 예. 개선했기 때문에 이번 비까지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배수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쭤봤고요. 청취자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이거 여쭤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네네. 끝자리 5336번님인데 폭우라든지 집안치마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이런 질문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 불량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건물의 경우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다시 무슨 불량골? 그러니까 이런 불량골재를 사용한 아파트가 불량골재.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하느냐, 아니면 보강 공사가 가능하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신 것 같아요. 이게 건물 자체가 이제 골재가 불량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구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서 있으면 보강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강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고, 이 불량으로 인해서 만약에 건물 구조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건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건물 자체에 그 기본적인 구조가 이제 반듯하다고 하면은 보강하는 방법이 좋을 겁니다. 예, 이번에 상도유치원도 필로티 그 부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지고 다시 복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필로티 구조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건데 필로티 기둥을 받치고 있는 밑에 기초가 흙이 빠져나가면서 무너진 거거든요. 필로티 구조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였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이고요. 2부 먼저 수도권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서울 상도초등학교에 있는 4층짜리 병설 유치원이 굉음을 내며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재 유치원 건물이 10도 정도 기우는 등 붕괴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젯밤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미 지난 3월 현장 조사를 통해 붕괴 위험성을 지적했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와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교육당국은 유치원은 휴원하기로 하고 초등학교 건물에는 이상이 없다고 보고 정상 운영하기로 했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시장 이주 문제를 놓고 3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는 구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해서 법원이 세 번째 강제 집행에 나섰지만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등 200여 명은 어제 오전 9시부터 구 노량진 수산시장 상점 294곳을 대상으로 명도 강제 집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전을 거부하는 구시장 상인 등 500여 명이 시장 입구부터 막아서면서 강제 집행은 1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큰 충돌은 없었지만 상인 측과 집행관 측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부근에 들어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청년주택은 지상 19층에 지하 6층 규모로 공공임대 87가구, 민간임대 409가구 등 496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 세대 가운데 40% 정도는 신혼부부용으로 공급됩니다. 건설 공사는 내년 3월에 시작돼서 2021년 하반기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에너지 자립 선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서 태양광이나 풍력,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한 사업당 5억 원 이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태양광 가로등이나 태양광 자동차 충전시설 등 도시공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갖추거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인천시가 구도심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원도심 스마트도시 재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5곳과 올해 새로 뉴딜 사업 대상지로 신청한 11곳,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범지역 4곳 등 총 28군데입니다. 인천시는 구도심 스마트시티 재생 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원도심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2부 듣고 계시고요. 마리안 페이스풀의 As Tears Go By 듣고요. 잠시 뒤에 수도권 사람들로 이어갑니다. 네,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코너 수도권 사람들 시간입니다. 수도권의 행사 현장, 또 의미 있는 장소나 삶의 현장 속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도 김미란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소식을 들어볼까요? 네, 올 여름은 에어컨 사용이 어느 해보다 많았는데요. 네. 혹시 이번 달 전기요금 통지서 확인하셨나요? 아, 이제 확인해봐야 되는데 무서워서 아직 못하고 있어요. 네, 한전에 따르면 요금 폭탄 맞은 가구가 1.4%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이 청구 금액이 많이 나올까봐 전기를 쓸 때마다 계속 부담이 되죠. 좀 이럴 때 우리 집도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요금을 아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네. 실제로 계속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에너지 자립 건물들이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 에너지 자립 공공 건물인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미래의 신재생 에너지 모델을 제시하고요. 기후변화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먼저 소리로 짧게 만나보시죠. 전선을 꼬으면 전선 길이가 길죠. 4번 정도만 돌리면 끊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에너지를 이용해서 가전제품을 이용하는 소리 같은데 어떤 에너지를 썼던가요? 네, 맞습니다. 수력, 예.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서요. 자동차를 움직이는 체험 수업인데요. 아하. 이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는 현재 상암동 평화의 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원래 70년대에는 난초와 지초가 있던 난지도 섬이었는데요. 네. 쓰레기 매립지가 됐다가 다시 환경생태 공원으로 복원 후에 2012년 제로 에너지 건물로 이렇게 준공이 됐습니다. 이 건물 자체의 태양광 지열을 통해서
냉난방을 이용하고 있고요. 에너지 30%를 충당하고 있고 또 외관도 이 풍력을 상징하는 바람개비 모양으로 디자인해서요. 햇빛의 조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건축을 했습니다. 예. 네, 좀 더 자세한 소개를 교육팀의 조현숙 씨에게 더 들어보시죠.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2012년 12월에 개관해서요. 국내 최초 에너지 자립형 공공건물로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의 홍보관이면서 서울시 에너지 기후변화 교육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이기도 하죠. 저희 센터에서는 지금 지열이나 태양광 같은 그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서 건물 에너지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연구해서 앞으로 새로 생겨날 제로에너지 건물들한테 그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쪽의 연구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에는 지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패널이 옥상과 외부에 820여 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272kW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수도권 뉴스브리핑에서도 지자체 그 신재생 에너지 활용 네. 방안 뭐 이런 것들 들어봤는데 요즘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기업들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에서는 어떤 종류의 신재생 에너지를 좀 제시하고 있었습니까? 네, 우선 수력을 이용한 발전과요, 태양광, 또 풍력, 또 식물을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 수소 전지 발전이 있는데요. 최근 수소 원료를 통해서 에너지를 내는 수소 자동차도 광고도 많이 선보이고 있죠. 예. 좀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직접 체험해보는 20가지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그 중에서 친환경 수소차를 직접 타보고 체험해보는 활동이 시민들에게 굉장히 반응이 좋고 또 대표적인 프로그램인데요. 교육팀의 조현숙 씨에게 그 내용을 들어보시죠.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서는 저는 다른 시설까지 둘러볼 수 있는 에코투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친환경 전기버스와 수소버스가 있습니다. 그걸 타고 상암수소 스테이션하고 마포 자원 회수시설 거기까지 함께 둘러보는 그런 견화 코스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포 자원 회수시설에 방문하시면 쓰레기를 직접 수거해서 태우는 장면 이런 것까지 볼 수 있거든요. 워낙 인기가 높아서 연간에 빨리 이렇게 예약이 마감되는 일반이 예약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저희랑 연결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문 해설까지 포함해서 계절에 맞는 특별 행사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코 투어 재밌겠네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일상생활에서 만나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막연하기도 하고 네. 뉴스 속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 현장을 찾아본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요즘 이 중고등학생들이 자유학기제나 미래 직업 체험에 관심이 많아서요. 네. 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직업도 좀 많이 찾고 있고 좀 쉽고 이해할 수 있게끔 체험하고 있는데 학교나 단체에서 많이 방문하고 있었는데요. 이날은 덕장중학교에서 견학 온 학생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에너지와 절약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려고 왔는데 태양광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걸 만들고 있어요. 조금 평소랑 좀 다른 방법으로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거를 배우니까 신기하고 재밌었고 태양의 연료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좀 재밌었어요. 아침에는 전등을 끄던가 그래요. 요즘에 그 친환경에 대한 그 통합적 교육도 많이 하고 아이들에게 꼭 필요성도 있고 실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보다도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경험, 그 에너지에 대한 아이들의 전략 이런 것들을 키워주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불을 켜고 다니면은 제가 평소에 끄고 다니는 거를 습관적으로 해가지고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태양의 열을 모아가지고 전기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미래에는 전기가 안 부족할 것 같습니다. 태양열 자동차를 만들면서 태양열에 대한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뭔가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어서 좋았고 태양열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와서 또 여러 가지 느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인가요? 네. 모자에 그 정수리 부분에 태양광을 받을 수 있는 그 판이 달려 있고 네. 이 챙에 프로펠러가 달려서 모자를 쓰면은 네. 햇빛 아래 돌아다닐 때 프로펠러가 돌아가 선풍기 네, 역할을 네, 했거든요. 요즘에 그 휴대용 선풍기 쓰듯이. 네. 그런처럼 뭐 태양광은 좀 많이 익숙한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의 실효성은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 에너지로 지금 말씀하신 이 태양광이 가장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요. 익숙하죠. 네, 아파트 베란다나 옥상을 보면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는 곳을 많이 볼 수 있죠. 예. 이 서울시는 2012년 원전 하나 줄이기 에너지 자립 마을 사업으로
이 태양광 100만 가구로 시작해서요. 2018년 현재 100여 개의 마을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 자체가 에너지를 어떻게 아끼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좀 실천하고 또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요. 인근의 서대문구, 성북구, 동작구 또 노원구가 에너지 자립 마을로 가장 많이 형성이 돼 있고요. 활발하게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좀 예를 들어서 매달 401kW를 쓰던 가정의 전기요금이 72,560원이면 이 태양광을 설치한 후에 전기료가 5만 원대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 절감 차이가 상당히 꽤 나는데요. 아파트나 주택의 미니 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예. 이 구청에서도 지원금을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에너지 사용량은 해가 갈수록 계속 늘고 있고요. 올 여름에도 그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가 높았었는데 네. 평상시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름 동안 사용한 에너지 이제 끌 계절이 왔는데요. 네. 집이나 사무실에 에어컨 코드가 아직도 꽂혀 있는 좀 집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소비가 되는 에너지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 반드시 전기 코드를 다 뽑아 주셔야 합니다. 예, 코드 뽑아놓고 특히 그 TV 셋톱박스 그것도 굉장히 전기를 많이 먹는다고 하고요. 코드 네, 뽑아두는 맞습니다. 경우가 많은데 빼면 좋겠네요. 네, 이 외에도 좀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요. 네. 요즘 TV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형이라 절전 모드 기능이 있거든요. 아하. 이 기능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냉동실의 온도는 영하 18에서 19도 정도, 냉장실은 4도에서 5도 정도로 맞추면 적정 온도를 잘 유지할 수가 있고요. 네. 예, 특히 가정에서 이 가장 전력 소모가 많은 게 아까 말씀하신 이 TV 셋톱박스인데요. 이 TV를 보지 않을 때는 전원을 완전히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창문에 블라인드를 하잖아요. 예. 이 대부분 실내 안에 설치하는데 이 블라인드를 창문 밖에 설치하면 이 단열 효과가 훨씬 더 좋고요. 냉난방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생소하게 들리긴 하는데 네. 블라인드를 바깥쪽에 설치한다고요? 네, 이미 외국에서는 이 블라인드 설치가 창문 외벽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게 거의 보편화되어 있고요. 이곳 센터 건물도 보니까 창문 밖에 블라인드가 설치가 돼서 햇볕이 들어오면 자동 센터가 그것을 감지해서 작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좀 보편화되지 않아서 그런데 좀 하나씩 알면 신청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햇빛이 우리는 실내에 들어온 다음에 막아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예 바깥에서부터 막아버리는 이런 재미있는 것들도 알게 됐네요. 자, 오늘은 상암동 평화의 공원 안에 있는 에너지 자립 공공건축물인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미란 리포터였습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보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인천광역시로 가보죠. 김항배 방송보도팀 주무관과 연결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얼마 전에 인천 남동공단에서 불이 났고요. 그래서 인적, 물적 피해가 꽤 컸는데요. 많은 네네. 분들이 좀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인천시가 이런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무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인천시는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사전 해소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모든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예.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시행하는 곳은 있지만 광역시 중에는 인천시가 최초인데요.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을 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해와 재난, 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 예를 들면 작년에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와 영흥도 낚시여선 사고, 올해는 특히 인천항 중고차 선박 화재와 남동공단 셀전자 화재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서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개별적으로 다 보험 가입을 하시고 그랬는데 네네. 사실 부담돼서 그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신해서 인천시가 보험을 들어주는 건데, 근데 보험이라고 하면은 보장 항목이 있잖아요. 이 어떤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혜택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자동으로 가입되게 되는데요. 네. 세부적인 보장 항목으로는 폭발, 그리고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상해 사망이나 후유장애, 그리고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등이 있습니다. 예. 특히 폭염질환, 즉 올해같이 폭염이 심할 때 일사병과 열사병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사망과 특히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12세 미만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도 포함이 됩니다. 현재 시민안전보험 제도 관련 조례안 제정을 추진 중이고요. 보장 항목과 보장 한도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보험사를 선정해 내년 1월부터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인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축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뭐 잉크 콘서트도 있었고요,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도 있었고, 또 월드 클럽 돔 코리아는 다음 주에 열리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좀 더 가깝게 만나볼 수 있는 가을 축제 같아요.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골목 축제, 이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네, 인천시 곳곳에서 골목 축제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동인천 낭만시장, 그리고 계양장, 문학산 정상 등 시민 중심의 축제가 열립니다. 예. 먼저 9월 8일 주말에는 가을밤을 물들일 문학산 정상음악회와 계양장 문화재 밤마실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먼저 문학산 정상음악회는 올해 3회째고 해발 217m의 문학산 정상에서 낮에만 개방하던 문학산 정상을 이날에는 1년에 한 번 딱 야간에만 개방을 해서 인천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낭만적인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중구 계양장 문화지구에서 열리는 계양장 문화재 밤마실은 1차로 9월 8일부터 9일까지, 그리고 2차로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예. 다양한 문화재 및 카페 등을 야간에 관람할 수도 있고요. 한국 최초 근대식 호텔인 대볼호텔에서 진행되는 클래식 공연, 그리고 근대 의상 체험, 근대 음식점 등을 재현한 저작거리, 그리고 공방 체험 등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직접 활동하는 생활 문화 동아리들이 인천시에는 상당히 많은데요. 예. 9월 15일에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 인천의 생활문화 축제인 100여 팀이 참여해서 제2회 인천 생활문화 축제가 생동감 있게 펼쳐집니다. 미니어 오케스트라, 난타 등의 공연과 수묵화, 캘리그라피, 사진 등의 전시도 감상하실 수 있고요. 꽃차 만들기, 도자기 만들기 체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동인천 낭만시장 축제인데요. 동인천 낭만시장 축제는 낭만시장을 동인천 북광장과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중앙시장, 송현시장 등 일대를 묶어서 낭만시장으로 이름을 지었는데요. 인천 지역의 대학생들과 시장 상인들이 참여하는 한복 패션쇼, 그리고 송현시장 상인회가 주축이 된 송현 야시장 먹거리 축제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네.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가족들과 함께 선선한 가을밤을 인천시의 축제에서 마음껏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날씨가 좋아지니까 축제도 많은데 아주 숨이 차시도록 이렇게 소개 많이 해주셨어요. 네네네. 이런 것들 다 인천시 홈페이지 가면은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축제 한번 참여해 보시고요. 또 하나의 축제가 있습니다. 검도인들의 축제라고 하는데요. 제17회 네. 세계 검도 선수권 대회, 이것도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열리는 세계 검도 선수권 대회는 1970년 도쿄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3년 주기로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1988년 서울대회 이후 30년 만에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56개국 5,000명 이상의 해외 선수와 임원, 응원단이 방문할 예정인데요. 국내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아마 1만 5,000명 정도 이상의 동호인들이 인천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대회 일정을 안내드리면 9월 14일 금요일 오전 9시 개회식을 하고 남자부 개인전을 시작으로 15일에는 여자부 개인전과 단체전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16일 대회 마지막 날에는 남자부 단체전과 폐회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인천에서 펼쳐지는 검도인들의 진검승부에 많은 관심과 뜨거운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검도의 매력에도 한번 빠져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항배 인천시 방송보도팀 주무관이었습니다. 9월 7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양희은과 성시경이 부르는 늘 그대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죠.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쩌면 산다는 건 말이야.